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TCP 기본 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배웠던데 한번 전체 정리하는 것처럼 또 배웠던 분들은 보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헤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 세그먼트라 했죠. UDP는 뭐라 했죠? 유저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헤더가 뭐냐면 기본이 20입니다. 확장을 하면 60. 그래서 얘는 기본이 20인데 옵션으로 40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P랑 동일하죠. IP도 뭐냐면 기본 헤더가 20이고 옵션을 합치면 60입니다. 옵션이 40입니다. 그래서 TCP랑 UDP는 똑같이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의 가변 길이 헤더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IP는 이 옵션 헤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TCP는 이 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옵션을. 그래서 TCP란 차이점은 뭐냐면 옵션 헤더를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TCP 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옵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헤더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옵션 헤더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어떻게 기억하라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순서 번호, 응답 번호 이런 게 있다 했지만 이게 소포, 대포, 작은 포, 큰 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작은 포를 가지고 공격하고 큰 포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떠냐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수능하게 된다 했죠. 이제 시퀀스 번호가 순서 번호, 에크 번호가 응답 번호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수능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졌구나. 그러고 나서 졌다는 표시로 창문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건다 했습니다. 깃발을 걸고 급하게 급하다는 뜻이요. 급하게 체크 도망갈 채비를 한다.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된다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오프셋이란 건 뭐냐면 헤더에 대한 크기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헤더 크기가 기본이 20이고 최대가 확장 40이니까 20에서 20-40이니까 20에서 60바이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60바이트 전체라면 60바이트를 4로 나눠서 15로 표현하고 20이면 4로 나눠서 5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4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얘가 4비트밖에 할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에서부터 15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얘를 20, 60을 기든 오리지널 그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포 소포가 오니까 수능하게 돼서 윈도우에 깃발을 걸고 요것들을 급하게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제가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래그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플래그 깃발이라 했던 플래그가 9개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가 이렇게 있게 돼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세 가지 요것들은 뭐냐면 앞에 ECN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연결과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연결과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즈 1, 2, 3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 기술들 연결 전송할 때 사용되는 되고, 얘는 이제 흐름 제어를 위한 별도의 흐름이나 혼잡 제어나 ECN 기능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요 플래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뒤에 6개가 실제 중요합니다. 이 앞에는 사실 책들에서 빠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옛날에 이제 막 기억했어요.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샌프란시스코라고 SF 영화도 하긴 한데, 우리 SF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와, 진짜 정말 재밌다. 그래서 이제 막 그걸 홍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기술 공부할 때였던 건데, 우와. 그래서 와, SF 영화를 제가 PR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와 PR, 우와, 우리가 우와 PR SF 샌프란시스코를 홍보한다. 아니면 PR SF 영화를 홍보한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PR SF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6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앞쪽에 ECN 기능 혼잡 제어용도로 있다 해서 9개가 있는데, 요 앞에 3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비트 중에서 플래그 9개 사용하고, 여기 오프셋이 약간 제가 4개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9, 4, 13이니까 16 중에 3가지가 리저브드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헤더, 여기까지가 이렇게 기본 헤더이고요. 제가 아까 소포, 대포에 수능하고, 그다음 창문에 깃발 걸고 급하게 체크한다. 여기까지 기본 헤더이고, 요 뒤에 이제 옵션 헤더가 있다는 거죠. 옵션 헤더가. 그래서 여기 if 데이터 오프셋이 5보다 크다는 것은 뭔가 옵션 헤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얘가 오프셋이 그 4로 나눠준다 했죠. 기본 헤더면 4면 5죠.
근데 확장이 되면 이거보다 크니까 뭐 40이면 나누기 4는 10 되겠죠. 그래서 5보다 클 때는 뭐다? 여기 옵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약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제가 먼저 여기 출발지, 목적지 포트 이거 설명을 앞에서 한번 드렸었죠. 이게 포트 보면 포트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요번 단어는 앞에 있는 것들 정리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T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으면 단말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뭐냐면 서버 안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다죠. 웹이 돌 수도 있고 카톡 서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일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나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가 중간에 이렇게 있었고 라우터나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도착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레이어 2의 스위치와 라우터 통해서 이 목적지까지 도착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얘가 웹 서비스로 보낼지 카톡으로 보낼지 메일로 보낼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마다 얘는 포트 번호를 뭐 10, 얘는 20, 30 이렇게 구분하게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지가 1.1.1.1이고 얘가 10.1.1.1이라면 얘가 10.1.1.1점 보낼 때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땡땅 이렇게 하고 나서 포트 번호 10번으로 이렇게 보내면 얘가 외부로 가라는 거고 얘가 20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도착해서 20으로 가게 되고 30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은 보장하지만 이 목적지 내부의 프로세스를 전달할 때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이 포트 번호 식별자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 포트 번호 식별자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가 어떤 게 있다 했죠?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0번 1024 49152 이렇게 해서 이 0번부터 1023번까지가 있고 요 1024에서 49151까지가 있고 이 다음 번호가 있다 했습니다. 6553 5까지가 있죠. 이렇게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가 세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특징이 뭐라 했죠? 요 두 개들은 뭐냐면 서버들이 사용한다 했고 요거는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근데 서버들이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냐 했자 말씀드렸지만 이 서버 중에 얘는 뭐냐면 법령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건 기업별마다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특별한 법령이 아니라 기업의 그런 서비스에 최적화된 일반화된 서비스 제조사 개발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하고 얘는 법령적인 서비스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입사가 1000개밖에 안 되죠. 여기가 제일 범위가 많죠. 기업들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한 48,000개 된다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 얼마 되겠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한다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서 단말이 있으면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얘가 웹 서비스가 있어 80번 포트 웹 서비스가 80번 포트만 FTP가 20번 그러면 메일이 25번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메일 서버를 쓰고 싶을 때 얘 주소가 10.1.1.1이면 뭐냐면 10. 얘가 1.1.1.1.1이면 10.1.1.1에 하고 웹을 쓰고 싶으면 80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3계층 주소랑 4계층 주소를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얘도 자기 가운데 이미 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얘도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얘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이쪽 얘랑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 공간을 할당해 놓고 얘도 포트를 식별하게 주는데 얘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은 얼마냐면 일반적으로 이 앞에 클라이언트들은 요 대역을 쓴다 했죠. 49152 다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49152를 얘를 할당하고 얘를 49153 이렇게 할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웹을 쓸 때 얘가 FTP 얘가 메일이라면 얘도 웹을 쓸 때는 49152 그다음에 FTP는 49153 메일은 49154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를 만약에 이렇게 목적지를 웹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IP 주소 포트 번호 80번 적었다면 송신 측도 동일하게 적어준답니다. 자기 번호 1.1.1.1에다가 49152 이렇게 해서 한 쌍을 해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얘들 둘이 통신한다면 어떠냐면 자기 출발 주소 1.1.1.1에 자기 49153이죠. 49153으로 보내고 그리고 목적지는 뭐다? 10.1.1.1에 얘게 21번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얘가 자기 49153 포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 21번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얘가 응답을 주겠죠. 그럼 얘도 보낼 때 넣었다면 얘가 이제 반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출발처 얘가 목적지 주소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뭐냐면 1.1.1.1에 도착해서 49153을 보고 요 FTP 쪽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버 쪽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서버 쪽의 포트와 이렇게 클라이언트 각각 포트를 가지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49152 뒤쪽 번호를 쓰게
되고 이 앞에 서버들은 요 대역 49152 앞쪽을 포트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를. 근데 이게 1024 전까지는 범용, 그때는 기업 전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용부터 1024 아직 범위가 좁죠. 요것들은 뭐다 있다? 범용 서비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져 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찾아있다. 웰노운 포트 또는 시스템 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요 기업 특정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가 유저 포트, 레지스터드 포트 등록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IAN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요 뒤쪽에 클라이언트가 쓰는 단위 요 포트들은 다이나믹 동적으로 막 랜덤하게 할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랜덤하게 할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뭐 프라이빗, 뭐 이페미럴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버들은 뭐냐면, 이 서버가 만약에 이렇게 네이버 서버가 있으면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닷컴에 이런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가 이렇게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얘는 항상 고정된 80번 번호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들은 자기 IP에다가 자기가 뭐 몇 번째 이제 웹 서비스 시작할지 모르지만 뭐 5번 1번, 얘는 뭐 5만 100번, 얘는 5만 200번 이렇게 랜덤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다이나믹 포트에서 할당받아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랜덤하게 발생하는데 서버들은 항상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웰론, 잘 알려진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늘 고정된 포트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각각들은 어떻게 된다? 랜덤하게 이렇게 포트가 OS에서 할당하게 됩니다. OS에서. 그래서 뭐 얘가 맵 뭐 49152부터 할당 순서적으로 할당할 건데 얘가 100몇 번째면 이 번호가 할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서버들은 항상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픽스드 번호를 할당하게 되고 얘들은 랜덤하게 할당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할당되는데 우리가 1023까지는 범용 서비스를 할당하고 1024에서 49151까지 서버들은 일반 기업의 특수한 특수 용도의 전용 용도, 특수 전용 용도의 그런 포트를 할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버들은 하여튼 요 대역에서 두 가지 대역에 서비스하고,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이 프라이빗 아니면 숏 라이브도 한 이런 그 다이나믹 프라이빗 대역에서 서비스를 동적으로 랜덤하게 할당한다. 얘들은 픽스드하게 이렇게 할당을 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들은 픽스드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은 꼭 암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그래서 기억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FTP는 TCP지만 두 개를 쓴다. 20번 데이터, 21번 제어 이렇게 있다 했고, 그다음에 양쪽이 같이 결쳐 있는 게 뭐였죠? DNS. DNS는 양쪽에 같이 걸려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12바이트보다 좀 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 일반적으로 뭐 존 트랜스퍼나 DNS 시큐리티 같은 중요한 보안이나 또 이중화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TCP를 쓰고, 대부분 그 작은 데이터는 UDP를 쓰는데 거의 99.9%는 그 UDP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포트들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헤더의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호는 시퀀스 번호는 제가 데이터는 어떻게 보낸다 했죠? TCP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큰 걸 받으면 이걸 일정한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갠다 했습니다. 이렇게 쪼갠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5000바이트를 이렇게 받으면 얘가 1000바이트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갠다 했습니다. 쪼개고 나서 얘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5001번부터 여기 5,000에 얘가 이제 10,000번부터 시작합니다. 1001번부터 얘가 10,000개니까 11,000개까지고, 얘는 11,001번부터 12,000까지고 이렇게 해서 1000바이트씩 다 보낸다 해봅시다. 그래서 TCP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얘 세그먼트보다 번호를 일단 할당한다 했죠. 그때 번호를 누구를 할당한다 했죠? 바로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에서 제일 앞에 얘들, 이 기수 역할을 하는 얘들을 번호를 할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시퀀스 번호 이렇게 있지만 레인지 있지만 레인지의 첫 번째 번호를 할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그먼트 번호는 이렇게 할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TCP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씬을 보내고, 그리고 얘가 뭘 보낸다 했죠?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싱크를 하고 싶어 하면 에크 보내고, 얘가 나도 좋아하면서 싱크를 보내고, 얘가 에크에서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통신이 확보되게 해놓는다 했습니다. 이때 뭘 보낸다 했죠? 얘가 자기의 초기 시퀀스 번호에서 이니셜 시퀀스 번호를 각각 보내게 됩니다. 다 보내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나는 1000번부터 시작할게 하면 얘는 나는 5000번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각각 자기의 이니셜 시퀀스 번호를 교환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시퀀스 번호 교환하고 이 다음 데이터는 1001번부터 보내게 되고,
얘는 그 다음 데이터를 5001번부터 보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퀀스 번호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후에 전송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퀀스 번호 ISN이 결정하게 되고, TCP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세그먼트 단위로 결국 얘를 수신척에서 1, 2, 3, 4, 5지만 도착할 때는 1, 2, 4, 3으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그먼트별로 넘버링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실리는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놈 11,001번이면 여기고 12,001번, 얘가 바로 그 데이터 번호를 첫 번째 마치 나라의 기수 역할을 하는 애들이 결국 그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얘 시퀀스 번호는 32비트라서 이렇게 해서 약 한 4.29바이트까지 표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1GBps 환경에서는 요걸 시퀀스 번호가 증가하는데 벌써 약 한 32초 정도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10G 환경일 때는 이 3.2초면 이 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가 다 돌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다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32비트니까 이 32승 빼기 1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랩 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갔던 게 동일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가 너무 빨리 동일한 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혼잡 났던 것들이 다음 게 동일한 번호가 또 이게 3.2초밖에 안 되겠습니까? 자기께 이렇게, 그러니까 더 빠른 환경이면 4, 5초면 자기께 똑같은 번호가 다시 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나갔던 게 혼잡이 발생해서 늦게 도착했는데 뒤에 게 먼저 도착해 버리면 이게 뒤쪽 수신척 입장에서는 이게 혼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TCP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고속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시간들 패킷 안에 이 시퀀스 번호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낸 시간들도 같이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지연된 도착된 패킷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스 번호들이 너무 고속 환경일 때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좀 약했지만 요즘 원자 기본적으로 10G 환경, 서버 환경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번호가 계속 재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몇 초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임스탬프 옵션을 활성화해서 이 순서 번호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표시해서 이 동일한 시퀀스 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연 도착한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해서 시간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크 번호는 이제 상대방이 받고자 다음 번호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1001이라는 시퀀스 번호를 보내면서 얘가 1001번부터 2000번 바이트다. 그러면 얘가 1001을 보낸다 했어요. 앞쪽에 시퀀스 번호를 1001을 보내면 얘가 어떻게 받을 때는 어떻게 보낸다? 이 에크에 2001번, 이게 뭐였죠? 2000번까지 잘 받았고 2001번 보내줘. 이렇게 해서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다음 바이트 번호를 한다 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누적액이 있다 했죠. 큐머러티브. 자, 이게 큐머러티브 액이란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TCP는 단말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만 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에크 받고 보내는 게 아니라 TCP는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얘가 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1을 보냈으면 1을 보내고 에크 보내고, 얘를 보내고 에크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지 않고 두 개를 받고 나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에크 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얘가 에크 2번, 에크 3번을 보내야 될 거를 이렇게 하나로 에크 3을 보내면 3까지, 이제 2까지 잘 받아서 3 보내줘라는 의미니까 이 두 개를 한 방에 누적으로 에크를 때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크 패킷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크는 언제 이 번호가 유용하다면, 에크 플래그가 인이 돼 있을 때만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32비트로 동일하고요. 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코드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드란 것들 보면 이 앞쪽에 보면 얘들이 이제 ECN에 관련된 세 가지 코드 비트들이 있고요. 얘들이,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우리 연결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우와 PR SF 영화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우와 얼전트 푸시 리셋 신 SF. 그래서 우와 PR SF가 있다. 그래서 이 6개가 일반 좀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할 때 썼던 게 뭐죠? 이렇게 신, 이렇게 신, 에크, 신, 에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신하고 이제 에크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종료할 때는 뭐가 있다 했죠? 종료할 때는 핀이 간다 했죠. 핀이 가고, 그 다음에 에크가 가고, 그 다음에 핀이 같이 보내고, 피니시란 뜻이죠. 에크. 그래서 얘는 시작한다는 의미로, 얘는 피니시 한다는 의미였다 했죠. 그래서 싱크 시작,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에크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레스트랑 리셋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셋이란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내가 서버가 예를 들면 뭐 1001번 뭐 10.1.1.1에서 포트 번호 3000번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TCP 씬을 보냈는데 얘가 보낼 때 뭐냐면 10.1.1.1에 3000번이 아니라 2999로 보냈어요. 그럼 얘가 포트가 아니죠. 그럼 뭐냐면 너 잘못 보냈어 해서 RST라고 보낼 수 있으면 리셋이라고. 이게 뭐냐면 너 그거 빨리 너 이런 응답 나한테 못 받으니까 리셋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션을 빨리 이제 죽여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세션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RST 리셋이라는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보시면 요 세 가지를 설명드렸네. 피니시, 싱크, 그리고 리셋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에크 4개 다 설명드렸네요. 그러면 얼전트, 푸시만 설명을 드리면 되네요. 자, 얼전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갑자기 내가 긴급하게 보냈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긴급 데이터를 앞쪽에 싣고 뒤에 이제 일반 데이터를 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데이터가 만약에 1에서부터 1000이라면 요 긴급 데이터는 앞쪽에 싣기 때문에 긴급 데이터 요 끝부분 요게 1000이란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요걸 뭐냐면 끝부분을 얼전트, 긴급한 포인트의 끝부분을 얼전트 포인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더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헤더에 보시면 이게 얼전트 포인트라는 게 있다 했죠. 이게 뭐 URG가 세팅된 명령이죠. 뭐냐면 얘가 긴급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여기다 1을 표시하게 됩니다. 1을 표시하고 나면 그때는 얘를 보게 됩니다. 아, 이 얼전트 포인트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의 세그먼트 처음부터 요 세그먼트 얘가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 데이터의 처음부터 100번째 데이터까지는 급한 데이터라는 것들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얼전트라는 거 급한 데이터 그러면 수신 측에서 너 받으면 빨리 처리해야 빨리 그 수신 측에서 긴급 데이터 있으니까 빨리 이제 알려주는 용도이죠. 근데 이건 중요 데이터다. 그리고 푸시라는 거는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CP는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받으면 결국 어디에 넣는다 했죠. 이 버퍼에 넣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을 올린다 했습니다. 근데 실시간 데이터가 더 급하다 보니까 얘가 푸시라는 것들을 체크해 놓습니다. 이게 뭐냐, 푸시 밀어버린다. 지하철에서 우리가 사람 뒤에서 밀지 않습니까? 버퍼에 있다가 얘가 가져올 때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버퍼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올려버립니다. 실시간 데이터들. 그래서 이 버퍼링 없이 즉시 전달할 때 이 푸시맨들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 4개가 이제 데이터 연결과 전송에 관한 것이고 얘는 이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얼전트 긴급한 전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ECN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혼잡 제어할 때는 뭐냐면 혼잡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죠? 이 타임아웃이나 3 duplicated echo 수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송신청이 너무 답답하게 추적하니까 수신 측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명시적으로 혼잡을 좀 알려주세요 해서 이걸 앞자를 따서 EC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ECN은 어떻게 이제 종단에서 이 양자역의 이 단말과 이 단말 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혼잡이 발생한 걸 이렇게 알려주게 돼서 이제 속도를 줄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TCP가 싱크를 보낼 때 우리가 뭘 한다 했죠? 제일 중요한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 ISM 번호를 선택한다. ISM 번호를 결정한다 했죠. 자기의 시작 순서 번호를.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다양한 옵션 파라미터를 협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의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CN이라는 기능입니다. 뭐냐면 너 양쪽 중에 ECN 기능을 쓸래 안 쓸래라는 것을 이 싱크 과정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씬을 보낼 때 어떠냐면 CWR과 CWR과 ECE 플래그 있지 않습니까? 요 플래그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요 플래그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보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신을 보내면 원래 얘가 응답을 뭘로 해야 됩니까? 신 에코로 응답을 해야 되죠. 신을 보내면. 그리고 나서 얘는 추가적으로 이걸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CWECR을 받으면 ECE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ECE로. 그럼 이렇게 ECE로 응답을 하게 되면 요건 뭐냐면 오케이. 나 너랑 ECE 가능해 라고 해서 ECE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신을 보내고 신 에크가 있지만 여기 원래는 얘가 CW와 ECE를 보냈는데 아무 그에 대한 응답이 없죠. 그러면 나는 ECN 협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단 간에 ECE를 요걸 보내고 나서 수신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웨이 핸드가 가능한데 초기 번호와 이런 식으로 옵션 파라미터인 ECN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CN의 동작 절차는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크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IP 헤드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DSCP라고 해가지고 IP 이제 등급을 패킷에 등급을 매길 수 있지만 여기다가 IP 패킷에 ECN이라는 또 필드도 있습니다. TCP에는 우리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플래그가 이렇게 CWR EC 요거 이제 TCP 그 우리가 좀 전에 이거 할 때 보냈지 않습니까? 플래그를 표시해서 기능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IP에 대해 ECN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제를 한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ECN이란 건 뭐냐면 이 ECN IP 필드에 보시면 여기는 ECN 기능을 지원한다. ECN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는 라우터가 혼잡을 통제한다. 이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뭔지는 몰랐는데 이걸 한번 ECN의 원리를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 라우터의 이 포인트에서 막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했어요. 혼잡이. 자, 혼잡이 발생하면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혼잡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얘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ECN의 동작 원리가 그냥 알려주고 나면 얘도 송신 측에 알립니다. 이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전송하고 있다 하면 이 가는 방향의 데이터가 도착할 때 이 데이터의 실을 그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얘가 얘 송신 측에 너 이제 내한테 보낼 때 에크 패킷으로 너 이제 속도 줄여야 될 것 같아. 너 속도 줄여야지 혼잡 안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속도를 이제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나서 얘한테 다시 알려줍니다. 나 속도 줄였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이거든요. 자, 요 과정. 처음에 가는 가운데 혼잡이 발생하면 라우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혼잡 위험 있어. 얘가 이쪽에 수신 측에 알려주면서 수신 측은 다시 송신 측에 알려주고, 송신 측은 스피드를 줄여서 혼잡을 발생하게 하고 나서 얘한테 나 잘 줄였어.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리를. 자, 우리가 TCP 보시면 플래그가 뭐가 있냐면 아까 보시면 CWR이란 거하고 EC라는 플래그가 있고 IP 헤더에 보시면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 ECN이라는 필드가 있었죠. 두 필드. 자, ECN이라는 필드가 두 필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0001, 10, 11이 있고 요 두 개가 이제 ECN을 사용하겠는 ECT라 해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용 지원하겠다. 자,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얘들 둘 간에 제가 TCP 3way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심 패킷 보낼 때 요 CWR ECR을 이렇게 쏜다 했죠. 이렇게 CWR ECR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얘가 EC로 응답하면 뭐냐면 우리 양당 간에는 이제 요 ECN 기능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요 ECN 기능을 요것들 이제 써야 되는구나. 그럼 쓴다면 요 기능을 쓸 때는 요 IP 헤더와 L3 IP 헤더와 F 플래그 헤더 같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얘가 이제 ECN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IP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내고 요 헤더에 요 ECM 필드에 01 또는 10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L3 헤더, IP 헤더에 보면 L3 IP 헤더에 보면 L3 헤더, IP 헤더에 보면 여기 보면 ECT 요 필드에다가 01 또는 10을 체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뒤에 데이터를 있으면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얘한테 쏘게 됩니다. 데이터 싹 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데이터 보낼 때 여기를 00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 되는데 요렇게 보내게 됩니다. 요렇게 보내면 라우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구를 01, 10으로 되어 있는 걸 딱 바꿉니다. 11. 이게 뭐냐면 이제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렇게 데이터가 여기 ECT 여기가 10 또는 11로 가다가 요게 넘어가는 순간 뭘로 바뀐다? 이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 1001이 이게 혼잡이면 11로 바뀌어버리는 라우터가 이렇게 변경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면 뭐냐면 왜냐면 라우터는 3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4계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3계층 IP에 대해 요 ECT 요 구간을 요것들을 요 ECM 필드 ECT라 보이는 요 ECM 필드를 어떻게 하냐면 바꿔버리는 거죠. 요게 요렇게 1001로 되어 있는 요거를 데이터가 11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냐면 혼잡이라는 걸 딱 새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L3 계층을 IP 헤더를 바꿔 이렇게 도착하면 뭐냐면 얘는 수신한 즉시 뭐냐면 11이 있는 걸 보고 여기서 혼잡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잡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얘한테 이제 저쪽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혼잡이란 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보낼 때 아까 말했던 혼잡을 얘는 종단 간에 아까 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협상할 때 EC를 이렇게 이제 일단 보내게 됩니다. 일단 EC를 해서 너 이제 속도 줄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이제 IP 요 플래그의 EC 플래그를 통해서 얘 종단거리는 우리 사계층으로 아까 TCP 협상할 때 종단거리는 협상을 했으니까 요걸 통해서 속도 줄이세요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로는 얘가 이제 속도를 이제 줄입니다. 왜냐면 전송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나 속도 줄였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CWR이 뭐냐면 Congestion Window Reduction, 그러니까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켰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 이제 지금 감소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표시해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 같은 이제 L4 이 플래그 이런 것들이 협상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L3 헤더 통해서 요 값들을 이렇게 일일로 바뀌어서 이 종단에 알려주면 이 종단 간에는 이 TCP 플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ECN을 협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송신자들은 이 IP 헤더에 이 요것들을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게 되고 어떤 혼잡이 발생하면 뭘로 바꾼다? 요거 11로 중간에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는 요걸 딱 하는 순간 혼잡이 났구나 하고 나서 이게 EC를 해서 상대방한테 알리게 되고 얘는 감소하고 나서 이쪽으로 CWR 비트를 설정해서 보내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면서 복잡하죠. 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ECN에 보면 NS라는 필드가 하나 있어요. 논스 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필드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 ECN 과정 중에 보안을 위해서 보시면 얘가 보낼 때 TCP가 사용할 때 얘가 보면 이 두 가지를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한다. 이게 혼잡일 때 11인데 보낼 때 01, 10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죠. 또 0일일 때는 1인데 10일 때는 0이죠. 이게 좀 특이하죠. 끝번호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들을 송신 측에서는 사실 ECN 기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거를 어떤 때는 1로 보내기도 하고 0으로 보내고 막 랜덤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누적으로 이것들을 exclusive wall 계산해서 이렇게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라우터들이 이 값을 바꿔버리거나 라우터 이게 어떤 장비들이 중간에 있던 뭐 특수한 장비들이 이걸 0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좀 깨지겠죠. 그걸 통해서 이 패킷들이 뭔가 유실됐다는 이렇게 변조됐다는 걸 알기 위한 건데 실제로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똑같은 ECN을 사용할 때 여기 1 또는 0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랜덤으로 설정해서 보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기능이 있고 요 앞쪽에 ECN과 관련된 뭐 기능 무결성을 보장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 때 ECE는 거는 아까 그 혼잡된 걸 받으면 송신 측이 알려준다. 그래서 감소해 주세요 요청하면 얘가 감소하고 나서 감소되었으면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TCP에 대해 이제 뭐 윈도우 사이즈란 것들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네요.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뭐라 했습니까? 수신 측이 에크 없이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데이터 세그먼트 보내고 에크 보내고 데이터 보내고 에크 보내고 이렇게 데이터 보내고 에크 보내고 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한번 보내고 그냥 정지해서 이만큼 대기해야 되죠. 이런 걸 뭐냐면 정지 앤 대기라고 스탑 앤 웨이트라 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TCP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들을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 보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신한 것들을 이렇게 버퍼에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얘가 버퍼를 5 공간이 있는데 얘가 한 6개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해봅시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버퍼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5개 공간이 있는데 6개가 들어버리면 마지막 1개는 이렇게 잘려버리겠죠. 얘는 바로 드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수신 측의 빈 공간을 보고 나서 얘가 송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보낼 때는 효율성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얘가 어떻게 한다 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2개를 만약에 이렇게 보냈다 해봅시다. 1, 2. 그럼 얘가 이 5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2칸을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럼 3칸이 비었죠. 그러면 얘가 1, 2를 받았으니까 에크를 몇 번을 보내야 한다 했죠? 플러스 1 3을 보내죠. 3을 보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 요게 몇 개냐면 나 빈 공간 요걸 RWN데 리시브 윈도에서 나는 3칸이 비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얘가 요걸 수신한 순간 뭐냐면 나는 이제 3을 보내도 되나 뿐만 아니라 3칸이 있으니까 3, 4, 5 3개는 동시에 보내도 관계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얘가 3을 보내고 또 4를 보내고 5를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에크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도 이 3칸까지는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록 컨트롤을 구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수신 측이 에크 없이도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량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세금을 동시에 전송하여서 속도 개선의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RWN드가 문제가 뭐냐면 얘가 16비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6535 바이트라니까 결국 64K 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텐지 환경에서 이게 너무 작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64K밖에 못 보내니까 이게 한 방에 64K 요즘 막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아서 뭐냐면 이 리시브 윈도우 자체가 64K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옵션에 대해 보시면 이 스케일링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스케일링 팩터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스케일링 팩터가 이게 한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한 바이트니까 8비트에서 0에서 255까지 가능한데 얘가 실제 사용하는 거는 14까지밖에 사용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제 얘는 기존에 이 16비트이기 때문에 최대 표현이 2에 16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략 보았을 때는. 그런데 얘가 8비트인데 8비트에 이제 옵션 애들 추가적으로 쓰는데 얘가 8비트라 보니까 0에서 255까지 쓸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14까지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 14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14를 하는 순간 14를 지수에 더해집니다. 만약에 얘가 2다. 그럼 2에 16 더하기 2가 돼서 2에 18승이 되고 얘는 2에 30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최대 큰 값은 뭐냐면 2에 30승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2에 30승 될 때까지 약 2에 30승 될 때까지 데이터는 엄청 크겠죠. 2에 30승이면 그 2에 30승까지는 한 방에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에코 없이도. 이걸 잘만 하면 최대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RWND가 16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서는 최대 보낼 수 있는 64K는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2에 한 30승까지가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옵션에 대해서 이 시프트 카운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CP에서 옵션에 대해 스케일링 팩터 통해서 이렇게 시프트 카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더 더해줘서 지수성을. 그래서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 그래서 이 RWND 값들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 이걸 통해서 확장을 한다는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 보면 우리가 기본이 64K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 구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웬 구간에 가서 64K에서 이 회선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선이 있는데 내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64K니까 64K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거 뭐 여기 하나가 16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6K짜리를 이렇게 4개 보내면 64K죠. 자, 이렇게밖에 못 보내는 거죠. 자, 호스트 A가 B한테 이렇게 보내버리면 A가 이제 4개 보내고 나면 더 못 보내는 거죠. 스탑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갈 동안 얘가 뭐냐면 여기 와서 얘가 이제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가게 됩니다. 시간 흐르다면서. 그럼 여기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액이 이렇게 와야 되죠. 이 와서 첫 번째 액이 도착해야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면서 자기 버퍼의 빈 공간을 16K 비었어요. 알려주면 그때 돼야 얘가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웬 구간에 이게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왕복 라운드 트림 시간 동안에 얘가 여기서 보내고 계속 기다린다.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TCP에서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RWND 값에 의해서 RWND에서 버퍼 값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값 동안은 뭐냐면 얘가 전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신 정익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스케일링 팩터가 앞에 나왔던 거죠. 이 스케일링 팩터를 쓰게 되면 만약에 64는 아까 말했던 2의 16승이죠. 그래서 256K면 얘보다 몇 배, 4배 많으니까 2의 2승이 돼서 2의 18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스케일링 팩터를 해버리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256K까지 이제 전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에크를 받지 않고도 이만큼 전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에 비해서는 약간은 여기 하나 16이었지만 이제 얘는 이제 그 16씩 이렇게 해서 이게 홀 많아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체 대가 128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8이지만 얘가 256K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 128K가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더 보낼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부 패킷이 이렇게 도착을 해버린 겁니다. 도착. 그럼 얘가 이렇게 에크가 오게 있죠. 그러면서 얘 버퍼가 또 비어지고 에크가 오면서 얘가 다시 더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버퍼 빈 걸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계속 가고 오고 이걸 계속 연달아 흐름 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같이 이게 작아버리면 이만큼 올 때가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가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끊김을 대비해서 중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그 적절한 값이 되지만 스케일링 팩터가 협상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속도 저하가 굉장히 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DP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밴드위스 곱하기 딜레이 곱이 프로덕트가 곱이거든요. 이 값이 될 때 이제
모든 대역폭을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요 사이에 10메가 링크가 있다고 해보시죠. 10메가 링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0메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핑 같은 걸 쳐보면 이렇게 해서 핑 쳐보면 RTT 타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메가 bps니까 이런 식으로 10 이렇게 하면 K 메가 이렇게 하면 10메가 bps고 얘가 10ms니까 0.01초죠. 그럼 요렇게 해서 곱하고 나서 얘가 이제 그 바이트 단위 표현하기 위해서 바이트로 나누고 1024로 다시 이렇게 바이트 표현하기 위해서 키로 바이트 단위 표현하기 위해서 나누면 얘가 뭐냐면 12.5K로 바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밴드위스 곱하기 딜레이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요게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를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죠. 이게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 자, 요렇게 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1112.5kb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MSS가 1460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9개 정도는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얘가 데이터를 9개 정도는 12.5kb에 대해서 이렇게 9개 정도는 보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에서는 이 대역폭 값은 거의 고정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딜레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딜레이 값이 적어져야지 우리가 뭐냐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딜레이 값이. 그래서 이 딜레이 값들을 줄이기 위해서 랜 환경에서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실제 속도가 안 나올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윈도우 사이즈 가끔 0으로 보내면 제가 뭐라 했죠? 전송 중지하라 했다 했죠. 그럼 얘가 어떠냐면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 0으로 주는 순간 얘가 먼저 타이머를 돌린다 했습니다. 이걸 무슨 타이머? persistent 타이머라 했습니다. 이거 왜 돌리냐면 얘가 0으로 보냈다 에코로 해서 에코 보낼 때 RWND를 0으로 보냈으면 이제 나 빈 공간 없으니까 보내지 마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빈 공간이 생겨서 RW 에코를 다시 보냅니다. RWND 100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바이트만큼 비어있으니까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다가 유실돼 버린 겁니다. 유실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는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얘는 왜 안 보내지 하면서 있으면서 양쪽이 전송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했습니다.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처음에 이 에크 0이 RWND 0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타이머를 돌린다 했습니다. 타이머를 돌리고 나서 그 시간이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면 1바이트짜리 프루브 패킷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0 아직도 맞아야 하면 얘가 나 아직도 0이야 오케이 또 이렇게 받고 나서 타임아웃 지나면 다시 진짜 아직도 0이에요 진짜 0이야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다시 프로브 보내면 얘가 1024라면 이제 비어 있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1KB 1024를.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RWND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RWND는 우리가 요 기본적 플로우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요 값이 너무 작아서 결국 이 스케일링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TCP 신 협상 과정 가운데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윈도우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아까 말처럼 굉장히 많은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 RWND 사이즈는 좀 커야 되는데 이제 버퍼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버퍼를 너무 수신 쪽에 오버플로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잘 결정하면 중단 없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근데 최적의 값은 뭐냐면 이 밴드위스와 딜레이 값을 곱했을 때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 그 값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적이란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윈도우 값을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BDP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RWND가 0일 때는 이런 의미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책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필드는 이제 에러 났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 수신한 IP 세그먼트가 했을 때 2계층일 때는 FCS, CRC라는 에러 탐지 기법을 쓰고 이 3, 4계층 IP와 TCP, UDP는 뭘 쓴다 했습니까? 이 책섬이란 걸 통해서 에러가 이제 발생한다고 했고 이 중에서 UDP는 요게 옵션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맨더터리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6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나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예제를 쭉 보시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8비트 단위로 나눈 예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나눈 데이터를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진으로 연산으로 더하게 된 다음에 더하게 되는데 요거는 1일 올려주는 거 뭐냐면 대체 그때 1 더하면 0 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캐리 아웃이 이렇게 1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고 다음 데이터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나서 그 다음 데이터 또 더하고 더했다 해서 여기서 또 11 돼서 111이니까 1이 하나 넘어왔으니까 캐리 아웃 됐을 때는 추가로 더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진 연산을 더하게 해줘서
최종 합들과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이진 합으로 구해 이진 더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더하기 하고 이게 넘치는 거든 캐리아웃 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썸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 썸이란 건 뭐냐면 썸입니다. 이거 더해주는 겁니다. 이진으로 더해주고 나서 이렇게 썸이 나오면 얘를 1을 0으로 바꿔주고 0을 1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줘서 1의 보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1, 0을 바꿔주면 요 값이 책섬입니다. 자, 요 값을 뭐냐면 우리가 전송할 때 여기다가 같이 섞어서 전송해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섬 값을 전송해서 보내주면 수신청에서는 그 값을 다시 이제 해서 이 값이 없는지 에러를 체크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전트 포인트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 급한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헤더가 있으면 이 앞쪽에 급한 데이터가 싣고 뒤쪽에 일반 데이터 싣는데 요 얼전트 포인트는 요 끝부분을 긴급 데이터의 끝부분을 긴급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를 알려준다. 그래서 얼전트의 마지막 바이트를 여기 알려준다는 거죠. 요거는 언제? 바로 얼전트 플래그가 있을 때만 얘가 의미가 있지. 얘가 0일 때는 보지도 않는다. 요 필드를 1일 때만 이 필드를 보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TCP 실제에서는 얘를 실제 구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용해서 해커들이 요 안에 그 중간에 패키지 변조해서 플래그를 이 얼전트 플래그를 1로 변경해 버리고 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얼전트는 거의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전체를 이제 다 설명드린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포트 번호, 식별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순서 번호, 응답 번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플래그 이렇게 해서 요것들 9개 설명드리고 윈도우 사이즈 그러면서 수신 쪽에서 결정한다 했죠. 그리고 책섬 그리고 마지막에 얼전트 포인트에서 얼전트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을 때만 동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